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강남과 강북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집값, 교육, 병원 차이가 큰데요.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솔루션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원님, 먼저 오늘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은 사실 뭐 이미 글로벌한 도시이긴 한데요. 서울 시민들에게는 사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삶이 척박하기도 하고 동시에 청년이 떠나고 수축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라든지 미래 경쟁력에 있어서는 좀 계속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은 주택 문제는 뭐 얼마 전 미국의 뉴욕 시장 맘다니부터 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값이 항상 문제고 네. 그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부를 재분배하는 맞습니다. 그런. 예. 그래서 먼저 주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GPCI 기준으로 세계 6위 도시예요. 세계 6위요. 예, 근데 그 세부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주거는 35위예요. 35위라는 건 뭘 35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GPCI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모리빌딩이라는 그 개발사가 개발한 지수인데요. 뭐 도시가 갖고 있는 뭐 R&D 투자 여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분석하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이제 주거 환경인데 네. R&D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서울이 높습니다. 아. 높은데 뭐 우리나라 자체도 R&D가 많이 되는 나라이긴 하지만 서울도 이제 R&D가 많은 도시이긴 한데 주거나 이런 건 35위예요. 그래서 주거를 개선하면은 GPCI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떠나고 이러면서 뭔가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활력이 없어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죠.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 제안하신 정책 가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공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4만 호 공급, 네. 보증금 1,000에 월세 50, 투룸. 뭐 듣기만 해도 참 좋네요. 예. 그런데 제가 항상 정부 부동산 대책이나 아니면 지선 때 보면 뭐 오래됐어요.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이거는 모든 정권, 네. 모든 정치인이 다 쓰는 말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나 실행 가능한지 다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과 이것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까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저 청년주택의 경우는요, 노후 청사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용적률 높게 해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노후 청사, 예, 서울 시내에 노후 청사가 대략 한 400개 정도 되고요. 뭐 그중에- 동사무소, 뭐 구청 맞습니다. 이런 거 네,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200여 개는 네. 30년이 넘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노후청사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청사 하나당 약 200호씩 청년주택을 넣는 방식으로 용적률 높여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200 곱하기 200은 4만이다. 이렇게 뽑아낸 건데 네. 이걸 제가 그냥 무식하게 막 뽑아낸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61동 같은 곳에 있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복합 개발하면서 180호의 청년주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561동 주민센터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대략 한 4만 호가 나올 수 있겠다. 200개를 네. 재건축하면은 그래서 네. 4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일본 같은 데 보니까 동사무소 위에도 살고 경찰서 위에도 살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후청사라는 게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파출소라고 불리는 그 있죠.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저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치한 곳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는 대부분 역세권에 있거나 네. 마을의 중심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청년주택 3만 호를 넣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공공시설 그건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좀 그렇게 대규모 공급은 아니잖아요. 단위별로 보면.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네.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네. 왜냐하면 서울서 아파트 짓는 보통 땅값이 60%쯤 되니까 아, 그렇죠. 공공부지 거기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러니까 사실 공공부지가 조금 있으면 정부가 아마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어디 공공부지를 이렇게 딱딱딱 집어서 이제 발표를 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좋은데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면은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주변에 또 지금 사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이미 널리 알려진 뭐 용산 쪽에 부지도 있고요, 홍릉 네. 쪽에 부지도 있고요. 이런 부지들은 뭐 다 아시는 부지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들이 있어요. 네. 장기 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요. 사실은 지금 헌재 판결이 나와서 이거를 그냥 다시 민간에 팔든지 아니면 뭔가 대가를 뭐 20년 맞습니다. 동안 안 하면 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뭔가 예.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만 해도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주택이 6, 7만 호 이상 된다는 그 정도 분석 되니까. 결과도 있습니다. 네, 예. 서울에서만. 네. 그래서 사실은 부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과거에는 이런 공공부지를 공공이 바로 개발한 게 아니라 땅을 잘 만든 다음에 민간에 매각을 했죠. 근데 민간 같은 경우에 땅을 산 다음에 자기네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방침은 그냥 바로 시행해라. 그리고 건설사야 뭐 민간 건설사들이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공공부지를 최대한 이제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뭐 굉장히 좋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개발하느냐, 언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뭐 건설비, 운영비 드는데 이것은 뭐 한쪽에서는 시장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하시던데 어떤 맥락에서 정확히 그런 비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네.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은 두 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면 너희들은 공공만 하고 민간은 안 잘 되지 하겠다는 거 않도록 또는 안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의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민간도 중요하고 그래서 민간은 더 빨리 뭔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어떤 신통 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 그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뭐 제도를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절차를 빨리 하겠다, 행정적 절차를 빨리 하겠다는 건데 인허가권을 대부분 서울시가 들고 있으면서 병목 현상이 있었다는 단점이 지적되는데 이것들을 자치구 단위나 아니면 중앙정부까지 좀 나눠서 위아래로 좀 나눠서 병목 현상을 좀 없애는 거. 그다음에 그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용적률 상한이라는 방법만 쓰는데 사실 용적률 상한이라는 거는 사업성을 개선하는데 효과는 있지만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상한하게 되면은 똑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주택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토지가에 반영이 돼서 결국은 올라갑니다. 공사비나 이런 게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성을 개선하는 도움도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했던 게 금융적인 지원들을 하겠다. 초기 분담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조합 구성도 잘 되고 가이처분 인가계획도 잘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담금의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것도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금융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허들을 넘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뭐 지분적립형 매입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래서 공공이 지분을 사들이는 거예요. 나는 분담금을 못 내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분 중 일부를 저희가 아예 사들이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허들을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방법을 개입시켜 가지고 민간도 빨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도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투트랙 전략으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면 뭐 시장을 왜곡한다기보다는 상호 보완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저가 주택을 많이 공급하다 보면은 주변에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낮춰서 뭐 어떤 월세라든지 이런 걸 주기가 어려운데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 대학가 주변에 기숙사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 왔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런 어떤 반대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미래 경쟁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청년 인구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치면은 거의 춘천시 인구만큼 빠져나갔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수축되고 줄어들고 진짜 있죠. 네네. 예, 늙어가고 있고 힘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는 돌파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때 박주민 시장 후보한테 건의할 게 있어요. 네. 그 우리가 외국 대학에 가보면은 네. 담장이 없잖아요. 담정이 사실 없죠. 예. 그리고 거기 학교 안에 보면은 교수 아파트, 학생 아파트 많잖아요. 네. 우리는 대학교 건물이 대충 3층, 5층짜리 건물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대학교 용지는 교육 용지는 값이 거의 없잖아요. 이 학교 용지를 좀 활용해서 네. 거기에 연구 시설과 주거와 레지던스가 같이 있는 좀 큰 틀에 엄청난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사실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내세웠던 공약 중에 홍릉 바이오 허브에 관련된 공약은 거기에 이제 배우 단지로서의 주거 시설도 한꺼번에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주거까지 해결해 가면서 연구하는 그런 단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뭐 대학도 사실은 일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 거기 홍릉 같은 경우 이걸 다음에 하고 네. 자 이제는 교육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대원 의고를 나오셨어요. 대원외고 나왔습니다. 예. 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얘기할 때 제일 큰 게 이제 학군 문제인데 사실 강남이 이렇게 일어서게 된 것도 보면은 학군 문제. 제일 좋았던 경기고등학교, 휴문고등학교 강남으로 이전했던 게 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강남에 있으면 소득이 높아지면 더 좋은 학원에 가고 되고 그러면 더 좋은 학교 가고 그럼 소득 격차가 생기면 빈부격차가 고착화되는데 이 교육 격차 문제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정규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이나 보완, 그래서 공교육을 좀 실질화하고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울시장의 고민이라기보단 교육청, 교육감의 이제 고민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늘 제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북 쪽에 대폭 진짜 쏟아붓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도서관만 해도 네. 상당수의 도서관이 강남 3구에 모여 있어요. 강북 쪽은 사실 그런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강남 쪽에 있는 학생들은 걸어서 도서관에 가는데 강북 쪽 아이들은 택시나 버스 타고 도서관 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 부분에 어떤 균형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강북 쪽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도서관 같은 것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도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교육청과 함께 얘기해서 대폭 확충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이것도 교육청과 좀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AI 시대는 독서라든지 인문학적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강북 쪽에 있는 학교들 중에 꿈다운 미래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업이 잘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약간 컨셉을 바꿔서 독서 중점 학교, 인문학 중점 학교 이런 식으로 좀 그 컨셉을 좀 잡아서 AI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 감수성이라든지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한 학교로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공약도 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약간 강북 쪽도 뭔가 좀 비전 있고 또 이런 학교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이게 강남에는 없는데 강북에만 있는 게 있어요. 대학교. 대학교. 예. 그럼 만약에 얼마 전에 그 서대문 구청장이 네. 연세대학교나 주변 이화여대나 거기 졸업 학생 아니 거기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디지털 튜터를 만들어서 서대문에 있는 학교를 전부 선생님을 지원해줬어요. 네. 그 큰 효과를 얻었거든요. 그래 우리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대학이 인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해주는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AI 수업도 좀 강해질 수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숙사가 통통 비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비슷한 공약도 AI에 발표하면서 했는데 사실 요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신입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대학은 신입생이 필요하고 성인들의 경우에는 AI에 관련된 딥하고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고 기업들은 AI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3주체가 모여서 굉장히 깊이 있고 다양한 AI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진행해 보자라는 제가 공약을 내세웠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초중고도 연계해도 해도 좋겠네요. 예, 초중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제안을 하실 거네요. 네. 사실 이제 주택, 교육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게 의료잖아요. 의료, 예. 네. 의료도 역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세보진 않았지만 강남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강남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대형 병원들 특히 그렇고 이 의료 쪽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이 다른 어떤 대한민국의 지역보다는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병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 서비스가 균등하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들이 있는데요. 이 의료원들을 부족한 의료
인프라 있는 곳에 의료 인프라 부족한 곳에 좀 넣으면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의료원을 넣으면 좀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중복 투자, 과투자가 될 수 있어서 약간 특성들을 갖고 있는 네. 서울시 공공의료원들을 권역마다 좀 넣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발표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게 뭐 필요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재활이 전문인 네네. 그런 어떤 필요하죠. 공공의료원 물론 네. 다른 과목도 보지만 그런 것들 이렇게 약간 특성 있는 공공의료원들을 몇 군데 더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래도 질문이 좀 있던데 사실은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의료 서비스의 부족은 소아과 오픈런하고 응급실 뺑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약간 부족하나마 시행되고 있는데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저녁 시간대 오픈하는 어린이 병원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지원을 해줘서 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확충해서 야간 시간대나 주말에도 소아과들 운영하는 데를 좀 늘리면은 소아과 오픈런이 좀 사라지는 네네.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응급실 뺑뺑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배후 진료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발생하는 측면도 있는데 역시 그런 부분도 몇 개 좀 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을 하면은 그런 어떤 인프라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다른 지역보다 서울이 안 그래도 적긴 적지만 더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달빛 그 어린이 병원이요. 네, 네, 네. 그거는 아예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소아과 병원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아, 지원을. 예, 그래서 야간에 열면은 추가적인 어떤 보수를 받으실 수 있게 그래서 유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병원 입장에서도 괜찮고 왜냐하면 소아과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 수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 자체한테도 좋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좋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어린이 병원 해보니까 그 어플 중에 똑딱 똑딱. 여기에 이제 100만 이상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이 공공해야 될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건 문제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럼 민간 사업자가 유료화를 안 하면은 이거 어떻게 이 어쨌든 컴퓨터나 운영을 하냐. 뭐 서비스를 강화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뭐 똑딱까지 제가 어떻게 해볼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최근 이제 응급실 뺑뺑이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저희 국회와 상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보의 실시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병원 응급실이 비어 있다, 어떤 병원 응급실에서는 비어 있지 않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소방 구급대원들하고 이제 잘 유통이 돼야 돼서 그런 걸 컨트롤하고 그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대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광역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하지만 각 광역 단위에서 잘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소아과도 응급실이 아니라 소아과도 뭐 그런 식의 어떤 정보 공유 망을 서울시가 만들고 운영할 수도 있겠죠. 예. 제가 그 말씀 중에 계속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좋아요. 그 예전에 제 직장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강북 삼성병원 옆에 있었던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 교육청 여기 자리 좋네. 근데 지금은 이 부지가 제대로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위치는 네. 굉장히 좋고 또 마침 바로 앞에 강북 삼성병원 여기에 대한 구상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어떻게 특별한 구상이 좀 있으신가요? 뭐 그 부지는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어서요. 네. 뭐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좀 모으고 있고요. 이 질문지에 있었던 뭐 그 바이오라든지 네, 뭐 네, 의료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거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홍릉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다가 좀 그런 허브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도 서울 바이오 허브가 홍릉 쪽에 있는데 굉장히 투자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도 강북의 어떤 제가 이제 판교를 보니까 네. 판교가 1년에 170조 원을 하거든요. 네. 부산 300만 도시가 1년에 한 150조 정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60만 평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만큼 컴팩트한 게 중요한데 서울에 땅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청량리 홍근, 네. 홍릉 있죠. 홍릉, 그 네. 키스트, 경희대. 예, 맞습니다. 그 인근에 상당히 그 앞으로 KDI도 네, 있고 맞습니다. 거기를 잘 활용해서 뭔가 미래의 성장 거점을 만들면은 그쪽 청량리 일대가 새롭게 확 부흥하게 될 맞습니다. 텐데
그런 뭐 획기적인 구상을 한번 밝혀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약 발표한 거 보면은 홍릉 쪽에 이미 이제 서울 바이오 허브라는 게 설치돼 있어요. 박원순 시장 때부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돼서는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깎였어요. 근데 그 근처에 아시다시피 병원이 많아요. 큰 병원들이 대학 병원들이 많고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 바이오 허브라는 시설도 있어가지고 네. 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바이오 중심의 어떤 산업과 연구 단지로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는 또 배우의 주거 시설도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외국계 또는 대학 연구원들이 아예 그 근처에서 숙지까지 하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어떤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 네. 말고 구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디지털 원래 산업이 있고 그래서 그쪽은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좀 키워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서부권에 사실은 문화 콘텐츠라든지 상암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K컬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 산업들. 제가 이제 발표한 공약으로는 슈퍼 아레나가 포함된 아레나 컴플렉스를 서부권에 좀 넣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런 것들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 마곡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 AI 쪽도 있고 여러 가지 5군데 이상의 어떤 네. 번역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서울의 산업과 경쟁력을 좀 키워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 이제 서울 시민이고 워낙 그 공약들을 꼼꼼히 좀 보는 편이긴 한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서울시장 후보자들 혹은 서울시장님들께서 한강을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한강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 네. 대표적으로 한강 또 버스로 괴롭히시는 분이 지금 좀 시끄럽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도 구상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 한강 AI 네. 예, 이 구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뉴욕 엠파이어 AI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뉴욕시가 아니라 뉴욕주가 네. 주도해서 뉴욕주에 있는 여러 대학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만든 다음에 네. 슈퍼컴퓨팅이 가능한 AI 컴퓨터 자원 센터를 만든 거예요. AI 컴퓨터 센터를 만든 거예요. 7천억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공공섹터는 뉴욕주의 행정을 AI 기반으로 바꾸는 데 쓰고요. 그다음에 공익 섹터는 교육이라든지 연구에 제공을 하는 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엠파이어라는 게 그 뉴욕주의 상징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서울도 상징이 뭘까요? 한강이 떠올라서 이름을. 그냥 이름을 한강 붙인 거고요. 서울 네. 한강 AI라는 거를 서울에 있는 50개 정도 대학과 서울시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런 슈퍼컴퓨팅이 가능한 AI 컴퓨터 센터를 만들고요. 저희는 3개 섹터 공공, 공익, 그다음에 민간으로 만들어서 공공은 서울에 있는 행정을 AI 기반으로 혁신하는데 그 자원을 쓰고 공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쓰고요. 민간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은데요. 서울에 특히 AI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그 AI 컴퓨터 자원이 없어요. 목말라 하거든요. 네, 근데 네. 국가 차원에서 건설하려는 그런 컴퓨터 자원들은 다 해남이나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오픈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서울 한강 AI 이렇게 이름 붙인 이름을 겁니다. 붙인 예. 그 제 궁금한 게 그 판교 마곡 AI 클러스터 이쪽하고는 약간 다 별개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할 그러니까 수 예,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릉 바이오 쪽도 네네. 요즘에 바이오가 AI를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고 네네네, 실험해 그렇죠. 보잖아요. 근데 그런 자원이 필요해요. 그걸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컴퓨터 자원이 네네. 필요한데 돌릴 수 있는 자원을 거기서 연결해서 쓰면 돼요. 예. 그래서 판교 마곡 AI 클러스터 있는데 뭐 또 중첩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하지만 서울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AI 센터를 만드는 데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가 주도해서 하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뉴욕주는 7천억 들었는데 저희는 한 1조에서 1조 2천억 들여서 좀 신속하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오세훈 시장이 만들겠다는 서울 링이 1조 2천억짜리입니다. 그거 안 하고 서울 한강 AI라는 컴퓨터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예. 네. 이제 교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의원님은 한강 버스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 네. 그 예산으로 9호선 급행을 8량으로 증량하겠다. 네. 9호선 정말 너무너무 꽉 차 있잖아요. 네. 그죠? 힘드신데 네. 이거는 어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9호선이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봐도요. 혼잡도가 182예요. 근데 175가 지옥철입니다. 거기 위부터 지옥철이니까 상당한 지옥철이죠. 175라는 게 무슨 뜻이죠? 100명 들어갈 곳에 175명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진짜 숨을 못 쉴 정도의. 그러니까 근데 핸드폰 182명이라고요? 예, 전화가 와도 핸드폰을 못 중원에서 받죠. 못 꺼냅니다. 네, 네. 175만 돼도. 근데 182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24년도에 혼잡도가 좀 떨어졌었어요. 왜냐면은 출퇴근 시간대에 다니는 열차의 횟수를 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졌다가 25년 들어서 다시 182로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해선 연장선이 그 9호선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늘어난 거죠. 근데 당분간 그런 식으로 계속 이용객이 늘어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혼잡도를 떨어뜨리는 게 필요한데 열차의 운행 횟수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죠. 왜냐면 열차가 뭐 5초 단위로 붙어가지고 쫙쫙쫙 다닐 수 없어. 아무리 신호 체계를 잘해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내는 방법이 뭐냐면 네. 현재 양이 6량입니다. 네, 네. 근데 그걸 8량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혼잡도가 떨어지는 거 되겠죠. 그럼 8량으로 만드는 게 어렵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 플랫폼, 궤도 다 8량을 기준으로 이미 설계가 돼 있고 완공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다 돼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었던 예? 거죠? 돈이 든다는 이유인데 제가 발표한 공약처럼 급행만 빨리 차량을 사서 붙여야 되니까요. 두 량씩 붙여야 되니까 그거하고 신호체계 개편, 전기시설 공사 뭐 이런 거 되게 빨리 할 수 있는데 하는데 한 넉넉 잡고 2천억이면 되거든요. 한강버스가 아시다시피 9호선하고 라인이 겹치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거의 지금 현재 거의 2천억 가깝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버스 하지 말고 9호선이 진짜 시민의 발이지 않습니까? 한강버스는 출퇴근용 아니라고 아니죠. 벌써 서울시가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9호선 증량해서 그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 그리고 한강버스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담보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 투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다. 그러니까 백지화하고 그 돈으로 딴 데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이제 그 마지막 향을 향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그 시청자 엄청 많이 준비하신 게 보이네요. 질문하면 다 나와. 뭐 이런 답변이 있는데 저 하나 그다음에 우리 이승원 박사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을 뽑으면 서울 시민은 정말 행복할 거다. 나는 이것만은 확실히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신다면 이거를 좀 추상적인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 과밀하고 또 과밀한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도시거든요. 대한민국 어디보다 제일 복잡하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를 좀 크게 바꾸고 멀리 내다보면서 뭔가 변화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까운 일본만 예를 들어도 뭐 아자부 다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34년 걸렸습니다. 록봉길에서 28년 걸렸어요. 그만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서울 그거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의정 활동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라든지 군사보안법 전면 개정이라든지 연동형 비례제 도입, 공수처 설치 엄청나게 많은 반대 또는 이견들을 뚫고 조정해내면서 성과들을 냈었던 바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부분에 성과를 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의 어떤 근본적이고 또 장기간을 바라보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있다. 그런 건 잘할 자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각각의 철학이 있잖아요. 이제 나는 녹색이야, 뭐 나는 AI야. 각각 그 정치인들마다 후보마다 철학이 있는데 의원님이 꿈꾸시는 서울 이 도시도 철학이 있어야지 뭐 네. 건물부터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어우러지지 네. 않습니까?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저의 네. 방향은 사람입니다. 시민입니다. 사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모토로 삼았던 게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바닥에 내쳐지지 않는. 네, 네. 그래서 안심하고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춰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다 보면 혁신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활력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겠다. 시민들 위해 철저히 봉사하겠다. 시장 본인을 위한 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하겠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 들어오실 때 좀 지쳐 보였는데 말씀하실수록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에너지가 지쳐서- 뿜어지는 굉장히 지쳐서 힘내고 있는 상황. 그렇군요. 네. 네. 박주민의 은평구를 넘어서 박주민의 서울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는 중앙부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해운 전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전 의원의 기용이 눈에 띄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수 박사, 그 핵융합 전문가의 발탁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국토부 2차관입니다. 지방정부 2급 출신을 차관으로 발탁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선택이 좀 더 과감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중앙과 지방과의 인사교류입니다. 제가 그 강원도지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화천에 있는 산천어 축제가 있는데요. 거기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게 어떻게 저희 가능했을까라고 보니까 군수님이 잘한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홍보 개장하는 분이 매일 중앙 언론 기자분들에게 레터를 보내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버스를 서울로 와가지고서 기자분들을 데리고 가서 1박 2일 투어를 하면서 화천을 설명해주는 그 과정이 제가 그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아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다라는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강원도청으로 제가 도지사가 돼가지고 발탁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지방에서도 과감하게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이 중앙으로 발탁되는, 또 중앙에서 좋은 공무원이 지방으로 또 상호 인사교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가 차관급 인사 추천을 국민들한테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아이디어를 한번 받으셔서 거기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쓰기도 하고 포상도 하고 사람을 발탁도 하면 좀 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엔 더욱 힘차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